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이 한가위입니다. 이런 날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그럼 누가 들으시나요? 명절날? 아니 뭐 생방은 아니니까요. 언제든 그렇죠.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참. 기다렸던 분들이 계실 수 어디 있으니까. 갔다가 차 타고 오면서 들으면 되죠. 네. 그렇군요. 올 추석 때 다들 어떻게 지내실지 염려도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신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그 유튜브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 싸움의 기술 우리 후다닥 1세 이 방송 듣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풀씨 날린다님께서 싸울 대상이 바로 제 자신일 때 기술이 간절합니다. 욱하고 내지르고 싶은 자신과 체면과 예의를 차리는 자신, 무기력한 자신과 노력을 해야 하는 자신, 순간순간 내 안에 다양한 감정 균형을 위한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에 나이 들수록 귀찮아서 자신과도 상대와도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주부님 깊이 공감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유튜브에서 읽고 뭔가 네. 답글을 달고 싶었어요.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있다와 싸우고 싶지 않다도 되게 사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싸움도 네. 뭔가 변화의 어떤 기대, 가능성, 맞아요. 뭘 해보려는 의지 이런 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급적 이제 피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못 견디는 타입이긴 한데 뭐랄까 이분이 이제 나이 들수기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그런데 일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살면서 제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척을 지거나 뭐 이렇게 서로 정말 속된 말로 쌩까고 지낸다.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이거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서로가 다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 책 읽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연습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책에 보면 왜 그 이중구속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말. 뭐 예를 들면 뭐 상대한테
아이가 이제 막 학교 안 간다고 뗐을 때 그래 학교 가지 마.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벗어날 때 음. 약간 이제 어긋난 듯 하면서 이제 선문답 같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뭐 핀잔을 하는 거죠. 뭐 일을 뭐 이렇게 해놓고도 잠이 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건강한 숙면은 일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죠. 뭐 이런 식의 대답. 그 책에 몇 개 사례가 나오는데 네. 이게 짬이 날 때마다 어떤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평소에 좀 내가 사전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축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라이브러리 좋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멈추고 생각하라라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멈추고 생각하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뭔가 내 안에 매뉴얼들이 좀 있고 약간 축적된 게 있으면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텐데 사실 너무 그런 부분의 기술이 우리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적은 찬성. 그러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 그렇다던데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근거 없는 작은 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돌려가기 같은 거. 그 책 보고 나서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연습입니다. 네. 제가 좀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데 좀 축적을 해가지고 공유. 공유 좋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근황 토크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뭐 매번 하는 거니까요. 네. 뭐 넘어가죠. 뭐. 저희 산책 판책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달의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황주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산책 판책 코너 어떤 책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저는 윌리엄 테러저위츠가 지은 이름 되게 어렵네요. 공부의 배신이란 책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 보니까 그 옛날에 책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제가 사놓고 아직 안 읽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요즘 책 파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 파먹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때가 한참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막 이렇게 막 국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슈가 되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뉴스에서 막 다 댓글 달고 댓글 전쟁을 막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책을 파먹을까 이렇게 쭉 서가를 보는데 공부의 배신 딱 빼봤어요. 부제가 왜 하버드생들은 바보가 되었나 이게 부제인 거예요. 이게 마치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저한테 읽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약간 뭐냐면 지금의 상황하고 저는 많이 대입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 책을.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책의 저자의 논조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거의 피를 토하듯 말씀하세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예일 본인이 어쨌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그다음에 예일대에서 뭐 영문학을 가르쳤었고 지금도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커온 과정이나 지금 대입 선발 과정을 보면 사실 완전인에 가깝다. 막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스펙. 그다음에 스포츠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걸 이 친구들한테 요구하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딱 컨설턴트, 법률가, 의사 몇 개의 안정된 직업 말고는 아무 데로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이란 공간이 도대체 이 똑똑하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사실은 그럼 어떤 게 본연의 대학의 역할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대학 시절의 경험과 이제 미국에서 대학이라는 것의 역사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런 문제 제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메일을 주고받아요, 이분이. 그랬을 때 이제 나눴던 고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굉장히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 책이 네. 2015년에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서점에 남겨놨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의 제목이 네. 내일 대학에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근데 길게도 썼네. 길게 썼다는 건 뭔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놨네요. 작가가 아마 했던 걸 제가 이제 빌려서 쓴 표현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엘리트 대학 중심의 네.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를 공화국에서 시족 사회로 후퇴시켰다. 네. 그리고 오늘날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울. 그리고 우리가 내일 대학에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귀족 사회를 넘어 다시 민주 사회로 가는 시작점. 네. 뭐 이런 내용 정도 분석을 해놨는데 저는 이 책 기억에 남는 게 이 네. 책의 제목과 부제가 다 어떤 책들의 조합이에요. 아 그래요? 제목 공부의 배신. 배신은 만 이게 시리즈가 있죠. 네, 긍정의 긍정의 배신, 배신, 노동의 배신 시리즈. 이후에 네네네. 그 제목을 갖다 썼잖아요. 네. 시리즈. 네. 그리고 부제는 저는 이 책에 대한 정확한 부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네. 이건 이제 다치바나 다카시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그 책에서 가져온 건데 그 책하고 이 책은 약간 결이 좀 달라요. 그 다치바나 다카시가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에서 질타한 얘기 뭐냐면 여기 정말 똑똑한 애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리터러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풀어요. 근데 지구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막 시험 문제를 내요. 지구 둘레 1번 1만 킬로미터, 2번 4만 킬로미터, 3번 뭐 20만 킬로미터. 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2번 정답을 고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3분의 1 비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재밌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그건 이제 시험 기계처럼 길러졌고 그 지식과 내 현실에 살고 있는 삶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맥락의 비판이었는데 이건 그보다는 이제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의 상황에도 좀 공감하는 네, 부분들이 네,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뭐냐면 강박적으로 너무 목표 달성에 몰입해서 애들이 딴 걸 볼 줄 몰라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의사 파업 있을 때도 뭐라고 많이 얘기되냐면 니네가 공부를 할 줄 알았지 인성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지금 내가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대한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고대만의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뭔가 그 어떤 서열의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끼어 있고 개입되는 순간 이 논리가 그대로 나에게 내면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성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과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 여기에 도전을 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애들의 도전을 못 참아하는 거예요. 니들이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사실은 이런 교육의 단점이 결국 뭐냐면 타자를 만날 기회를 차단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너무 정상적인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말이 되니? 야 너네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렇게 이게 안 읽히니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본인들 안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30평 아파트에서 5명 사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뭐냐면은 사회학자인 장 애니언의 논문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노동의 사회 계급과 숨겨진 교과 과정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나 보다 어떻게 배우냐가 계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냐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 교육을 하고 대학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무엇이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노동 계급은 그걸 배울 때 규율에 엄격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고 전문가 계급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학습하게 되고 자본가 계급은 권위와 장악력, 통제력을 이 똑같은 걸 배우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엘리트들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또 되게 과하게 실제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되게. 네. 그 제목의 공부의 배신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하면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덕성의 측면. 그쵸. 아까 이제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맥락으로 쓰인 제목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 하나는 못 보게 되거나 혹은 서로 배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사회마다 어떤 공부라는 것이 갖고 있는 뭐 의미
그다음에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아, 뭐 맞아요. 이런 게 또 각기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사회도 아마 그런 게 안 음. 맞아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근데 약간 그게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님자라고 붙이던 분들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담탱이가 되고 기자 선생님이 기레기가 되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의료 기술자,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예전에는 많이 배웠다라는 게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결국은 덕성과 지식이 혼합돼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유한 어떤 그런 님이라는 호칭이 그런 문화 속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식과 덕성이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갈라져서 너네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내가 님을 붙여줘야 해? 난 그냥 너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공적 자금이 되게 많이 투자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이고 특히나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정말 국민의 세금이 진짜 더 많이 들어간 곳인데 실제로 사립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통계를 맞아요. 보면 뭐 맞아요. 서울의 이런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 국가지원금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나왔다는 거 그리고 너네들이 리더라고 표현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사실은. 기회를 특권으로 받았으면 그 기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실 책임은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진짜 잘났기 때문이야. 이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조화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이 교수님도 문제 제기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세습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로 이 전체가 끝나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회는 부모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있어서 20%에서 30% 정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거잖아요. 내가 유전으로 물려받고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게 이 30%가 넘어가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사회를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정의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책들은 주로 꼰대들이 읽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이 왜 이래? 막 이제 이런 관심에서 사실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안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너희가 대학을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글로 굉장히 올곧게 차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너와 대학을 나왔을 때 네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한계를 가진 거라면 대학이 왜 필요할까? 그럼 대학이란 공간은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고 어떤 고민과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뭐랄까 정말 선배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대학을 지금 다니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나 대학을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제를 지금 혼자 생각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뭐 미국과도 이제 같은 케이스이긴 한데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 이게 좀 심한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너무 길게 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되게 노동집약적이에요. 그렇죠. 네.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높죠. 그렇죠. 윗사람들도 평가를 높게 하고 아랫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측정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 자체는 조금 해도 굉장히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리한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직장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가서 애들의 진로나 어떤 교육이나 장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력이 없어요. 이 집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 10시인데 애들은 자고 있단 말이죠. 아침 9시 되면 애들보다 자기는 더 빨리 나와야 되고 집에 가면 자고 있고 대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하면 주말에 또 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명 학원에 갑니다. 이 학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문제 푸는 연습을.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로 줄이 쫙 세워지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다 같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 자체가 노동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뭐 혁신성 내지는 창조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를 말하자면 유수의 기업들이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고 일하는 시간을 확 줄이면 보통 대기업 가서 부모님이 대기업 가서 집안을 건사한 집안은 애가 대기업에 가길 바라거든요. 의사 아빠가 의사 만들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판사가 아들 로스쿨 보내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 이제 자기가 뭔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해서 별걸 안 했는데 되게 평가를 좋게 받고 그렇게 된 집은 애한테 그걸 시킬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부터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 책의 논조가 저는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애들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 애들은 사실은 학생들은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막 20대 혐오 뭐 이런 게 사실 저는 30대니까 제 주변엔 많거든요. 새끼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20대 못 쓰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요. 근데 그거는 20대 무슨 죄야. 그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뭐 이런 거에 깊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집은.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오자마자 공부하기 바쁘죠. 도서관에 가서 다 그냥 밤까지 공부하는데 거기서 혼자 내릴 수가 없어. 무슨 깡으로 내려. 이제 갓 20살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물론 이제 과잠 요즘에는 과잠이라고 해서 네네. 뭔지 아시죠? 과 잠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과잠바가 사실 그게 이제 저가 입학했을 때는 없었어요. 학교에. 대학에 그게 없었어. 그 문화가. 제가 01학번인데 군대 갔다 오니까 생겨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잠의 문화가 한 2004년도, 5년도, 6년도 요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다가 있었잖아요. 사라졌다가 그때 아마 다시 생긴 그렇지, 것 같아요. 사라졌었어. 그러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때. 근데 저건 도대체 뭐지? 왜 저걸 창피하게 입고 다니지? 내가 고등학교 다닌다는 걸 왜 알리려고 하지? 근데 요즘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과잠에 정시 출신인지 수시 출신인지를 넣어요. 말도 안 돼. 진짜요? 아, 모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어이가 없네. 심하다. 네, 정시 출신 과잠이 따로 있습니다. 놀라운 놀랍군요. 일이네. 진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나는 수시랑 다르다 이거지. 네. 어쨌든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그렇게 길러진 상황. 맞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존 상식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쨌든 부든 뭐 지위든 이제 가진 게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절대 실패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소위 사자 들어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반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당연히 감내하기 어렵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근데 과잠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과잠이 약간 중간에 문화가 바뀌었어서 그러니까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엽에는 과잠은 나 여기 과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이것도 약간 어떤 그 PC한 발언은 아닌데 좀 옷이 별로 없고 네. 혹은 좀 단체성을 강조하는 과 약간 연기 뭐 체육 맞아요. 뭐 이런 과들이 주로 입었지 다른 과들은 거의 안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맨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입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아도는 티를 많이 입었죠. 정실수 씨는 좀 너무 충격이네요. 참. 딱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네네. 어떤 구절이냐면
그 이제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한 음. 구절이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태까지 자라온 친구들이 넌 틀렸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넌 잘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교수의 역할이야말로 세상에서 한 사람쯤은 넌 틀렸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제자를 보호하고 막 우리 새끼를 다칠까 봐가 아니라 틀렸을 때는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른이자 선배이자 동료의 역할로 교수를 얘기할 때 되게 저한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참 그 얘기 듣고 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리가 사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낌새만 나와도 지금 꼰대 딱 그냥 대화를 안 해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쉽지가 않은 현실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는데, 자 오늘 황지부님께서는 전에 못 읽었던 책, 네. 네 윌리엄 데레저워치의 공부의 배신 가져오셔서 저희 산책 판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책을 골라와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 글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는 길이에요. 길. 저희가 요즘에 좀 뜬금없는 주제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길이라고만 정해놓고 책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김느낌님과 황지부님께서 마침 어떤 키워드로 엮이는 책을 정말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 없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 두 권을 놓고 저희가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나오는 오늘의 주제가 새로운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네.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표현이죠. 이 내비게이션에서 뭐 중간에 교통 상황이 바뀌거나 뭐 목적지를 새로 찍거나 뭐 이랬을 때 막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놓인 상황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바로 두 분께서 골라오신 책이 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과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일단 뭐 책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고른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 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게 너무 뻔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요새 네네. 게임을 하면 광고가 뜨잖아요. 내가 할 때마다 광고가 뜨는데 제가 좀 책을 많이 쇼핑하다 보니 책 광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읽고 추천한 책이라며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을 비교해 보다가 그래 대통령이 읽고 추천했다니까 나 원래 이런데 안 엮이는데 한번 낚여볼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택했습니다. 그래서 골라오신 책이 이제 최재천, 장하준, 최재붕,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정관용 요 7명이 함께 네. 저자로 올라와 있는데 그 시사자키 네네 그 정관용입니다. CBS 네. 방송에서 이 코로나 관련된 특별 기획 방송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 6명의 필자가 일주일에 한 분씩 나와서 뭐 강의와 인터뷰를 이제 섞어서 나누는 대화를 책으로 묶었는데요. 제목은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존재 양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일 거고요. 김느낌님 골라오신 책은 어떤 책이죠? 제가 올라온 책은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코로나 이후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 석학 7명이 이제 인터뷰와 대담을 한 대담집 네. 이고요.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와이프가 관심이 많아요.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올해 초에 터진 이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다 봤어요. 제가 책을 다 봤는데 이 소개를 할 수 있는 최하한에 있는 책.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약간 너무 아무 말 대잔치여서 이게 뭐 독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고 사실 오늘부터의 세계는 내용이 되게 쉬우면서도 너무 탁월해요. 너무 좋은 재밌었어요. 책인 것 네,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재미난 조합인 게 네. 두 분이 따로 골라 오셨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 때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두 권의 책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획됐을 텐데 코로나 사피엔스에는 한국인으로 네, 묶이는 네, 네. 국내 저자들, 네. 물론 장하준 교수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오늘부터의 세계는 세계 석학 7인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의- 장하준 교수는 양쪽에 다 네. 포진돼 있다는 점이 또 재미난 점이기도 한데, 그리고 코로나 사피엔스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네네. 매체를 통해서 네네. 이루어진 얘기고요. 오늘부터의 세계는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일간지 특별 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두 책이 뭐 같은 상황,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갖고 네. 있지만 이제 펼쳐내는 풍경들은 이제 사뭇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책으로 표현되는 느낌들도 다를 거고 음. 아마 두 분 다 이제 교차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뭐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뭐 단순하게 이 책이 더 낫다 이런 것부터 해볼까요? 아니 근데 사실 들어오기 전에 황주부님하고 의견 일치를 본 게 황주부 둘 다 이 책을 둘 다 읽었는데 두 권 다 오늘부터의 세계가 낫다. 압도적으로. 네. 제가 솔직히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출판 기획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출판 기획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면을 조금 더 보충해서 책으로 만든 거고 하나는 방송을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 책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책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책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송을 엮은 것 외에 특별한 기획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자에게 뭐 보충이 되는 조금의 어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나 내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좀 지면이라도 있었으면 방송과 책의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이 방송을 그대로 책으로 보기 쉽게 활자로 예쁘게 옮겼다는 거 말고 도대체 출판 기획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면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이제 방송의 어법은 짧은 데 있잖아요. 너무 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길을 잃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짧게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 제기가 쉽게 읽히는 반면에 좀 깊게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다가왔고 사실 오늘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의 세계. 네, 오늘부터의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부분에 이제 기획 의도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가 내가 어떤 질문으로부터 이 기획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을 골랐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뷰집을 재밌게 읽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일반적인 책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읽은 인터뷰집 중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예요. 인터뷰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몰입감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뷰라는 책의 형식은 이런 어떤 의문들을 한 사람의 책을 읽으려면 내가 그거를 막 이해하고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펼치는 걸 다 따라가야 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축약된 공간 안에 핵심적인 질문들로 마치 지름길을 딱 열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기획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느꼈어요. 저는. 책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죄송. 제가 너무 큰 얘기를. 아니, 이런 코로나처럼 어떤 사태나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책 출판에서 이제 그 현상들을 다루거나 따라가는 이제 속도와 방향이라는 게 늘 반복돼요. 근데 초기에는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려는 책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슈에서는 대부분 돈이었어요. 안정적인 부를 여기서 더 창출해내는 방법. 이 위기잖아요.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실제로 이해했어요. 주식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제 네. 경영 분야에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벌어지는 현상을 이제 취재해서 기술하는 책은 늦게 나오기도 하고요. 나오면 안 나가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3.11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마찬가지죠. 원전이 막 그렇게 되면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위기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닐 거라는데 당장 우리도 막 원전 관련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뭐 이 기후위기랑도 연관돼 있는 이슈고 생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리 차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한국은 이제 출판에서 그런 책들이 늘 재미를 못 봐요. 이번에도 코로나 그 초기 100일 동안에 방역 당국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다룬 책이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에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혹시 코로나 사피엔스는 몇 부 정도 나갔어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 몇만 부 나왔죠. 몇만 부. 네, 제가 뭐 10만 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이렇게 표정 아니에요. 이 방송을 조금 이렇게 몇 개 정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책들이 많고 황주부님은 싫어하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지금 그렇죠. 3년 일하면서 관심 없는 책은 있어도 이렇게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별로 없으셨는데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굉장히 심한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이제 저 책은 제가 보기에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맞아요.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네,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 그냥 복붙했다. 성의가 너무 없다. 성의가 없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의 드네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뭐 내용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네. 두 책 다 이 네.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 어느 책에서든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를 좀 오늘 탐색을 해보죠. 지금 이제부터. 저는 이 책이 왜 좋냐면 오늘부터의 세계요? 네. 오늘부터의 세계는 일단 그냥 제가 이 독자로서 읽기에 이 안희경이라는 분보다 인터뷰에 응한 7명의 역량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던진 질문에 항상 놀라운 대답. 우문현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안희경 씨도 굉장히 좋은 인터뷰 하시는 분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고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을 갖춘 사람 자체가 몇 명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다 신선해요. 7명이. 근데 이 7명 중에서도 약간 제 기준에서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명 꼭 집으면 이제 제러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7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오잖아요. 네, 일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러미 리프킨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의 이 원인은 화석 연료 문명. 그렇죠. 화석 연료 문명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문명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한 뭔가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코로나의 원인과는 딱 밀접하게 붙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비판적 읽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는 굉장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인터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인터뷰는 약간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 논리가 비는 이게 구역이 나오거든요. 이 필자의 유명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책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여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러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가장 7명 중에 구체적이지 않은 게 제러미 리프킨이고 원태진이라고 하는 네. 저는 이제 이분 처음 봤는데 저도요. 중국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이래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왜 인터뷰했는지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케이트 피킷하고 이제 저도. 닉 보스트롬 두 분인데 케이트 피킷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보건 전문가인데요, 영국에. 코로나19 위기가 사람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영국 북부에 사는 부모들한테서 심각한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부모들의 한 40%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도 어떤 건강, 그 주거, 영양 상태,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급전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느끼고 불안해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맞아요. 한대요. 그리고 이 의식한 이유는 남들 눈에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걸 심리학 용어로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들보다 자기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정신 건강을 악화하는 강력한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게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상적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이제 공격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직은 뭐 그 정도 생각들은 어렵지 않게 다들 이제 추론을 해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이면에 되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김니끼님께서는 일단 오늘부터의 세계에서 네. 보건 관련된 이슈를 다룬 케이트 피킷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황주부님께서는 오늘부터의 세계에서 인상 깊었던 인터뷰 저는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들어가는 글이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획 의도를 밝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인터뷰를 기획했는가. 나는 질문할 게 되게 많았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런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질문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리프킨하고 반다나 시바라는 분한테 묻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묻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묻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틀을 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틀에 근거해서 나름의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 설득이 됐어요. 그 인터뷰의 대답과는 좀 무관하게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됐고 이게 전체 7개가 네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쵸. 인터뷰하는 사람의 내러티브가 네. 들어가 있죠. 이 책 그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읽힐 뿐만이 아니라 주목해서 읽게 했어요. 저한테도 어떤 인터뷰를 읽을 때. 그리고 정말 놀랍게 제가 여기 이제 7분이 나오잖아요. 7분을 읽고 인상 깊은 사람을 동그라미 쳤는데 4사람이에요. 그분이 다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런 성적으로 뭐를 이렇게 더 좋아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훌륭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그 피킷 그 보건 전문가를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케이트 피킷 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표현 중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남성적 언어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취약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의 제기가 되는가. 근데 이걸 어떤 어법으로 표현하시냐면 불평등은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기저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저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그 사망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모두가 전체적인 범주에서 위험하다기보다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사실은 기저질환과 같다라는 비유를 현실과 연결해서 얘기할 때 막 설득이 됐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거대 담론을 얘기해요. 국가가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가 공중보건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개인은 뭘 해야 되고 사회는 뭘 해야 되냐에 대한 이분의 답이 있어요. 개인은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다.
우리의 말과 표정이 곧바로 우리의 노동 조건이자 사회 환경이다. 전 이 말에도 확 설득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흔히 진상이나 막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저의 정신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설득이 됐고 그다음에 최후의 치료제자 최초의 예방은 사실은 정치다. 이 정치가 이러한 사회적 기저질환을 사실 치유해 나가고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훌륭한 백신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법이 그래 맞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가 아니라 맞아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해야 할까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지적을 해서 저는 이분의 글이 정말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요. 또 하나 되게 인상 깊은 분은 일단 마사 누스바움. 제가 요즘 이분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단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는 얼굴 처음 봤거든요. 아니 이거 얼평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이미 개인적 감상이니까. 네,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아름답게 늙은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전형적인 네. 그 미국 백인 이렇게 엘리트? 여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분의 글쓰기에는 공감이나 이런 힘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네. 다른 책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 인터뷰의 제목이 혐오와 사랑이에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어디서 오는가. 아까 이제 느낌님이 이 인터뷰를 당하시는 석학분들이 이분을 뛰어넘는다고 했던 분이 딱 이분의 사례에서 제가 구체적인 하나를 들자면 이제 질문자가 안희경 씨가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과 혐오감을 옛날엔 좀 감췄는데 훅 바깥으로 자기도 모르게 확 드러내는 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감추고 사는 걸 보지 못했는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랄까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어떤 우리가 보통 보면 혐오와 사랑 이런 주제가 되게 아사무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철학자. 이거를 뭐 정말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파들어가죠.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좋은 거야. 잘하자 이런 아사무사한 주제를 그렇지 않고 되게 이렇게 언어들을 길러나가는 걸 보면 굉장한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약간 마사 누스바움은 저는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저 법철학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약간 해민 스님 같은 느낌? 여기서는 약간 이 책에서 이 인터뷰에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는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예. 굉장히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성상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그걸 안배해서 7명을 짰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고 네. 저도 사실 그 황주우님 평에 동의하는 게 남자 글은 별로 안 좋아요. 남자가 3명 나오거든요. 제러미 리프킨이랑 원태준이랑 장하준 교수 3명 나오는데 남자 셋은 약간 되게 거시적인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렇게 해서 뭐 취약계층이 어디고 여기가 나가 떨어질 거고 이거 우리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인류가 이제 멸종당할 수 있으니까 안 하려면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의 그 여성 인터뷰 이들의 이제 그 대답이 훨씬 구체적이고 같은 얘기를 해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이게 좀 약간 그런 차이가 있나? 남자 여자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남성들이 이게 좀 긴장감이 없는 건지. 아니 왜냐면 이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분들도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절박하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게
사회 속에 태생적으로 이 약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어떤 차이인지 약간 생각해보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 일단 뭐 두 분께서 다 흡족해하시는 이 오늘부터의 세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코로나 사피엔스도 좀 살펴보죠. 네. 이 책의 부제가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는 미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의 세계가 이게 뭐 해외 학자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다 오늘의 얘기죠. 네. 그러면서도 이 제목에 나온 오늘부터의 세계처럼 이제 뒷얘기들을 이제 들려주는데 코로나 사피엔스는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얘기가 저는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정말 뭐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큰 방향으로 발자국을 떼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저는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에 남고요. 뭐 두 분은 어느 분의 얘기들이 좀 재미있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의 세계랑 좀 비교해서 보면 오늘부터의 세계는 각자 그 대담자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랑 전공 분야가 있지만 거기에 되게 얽매여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할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코로나 사피엔스는 딱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역할이 좀 주어져 있기도 해요. 애초에 세팅이. 그래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의 얘기보다는 최재천 교수 얘기가 제일 일관되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큰 얘기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이런 보건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자연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점차 나오는 거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대처는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걸 멈추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거고 더 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원인 분석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그런 생태학적으로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완전 공감. 오늘 저는 그 진화 얘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그게 이제 진화적 방법이라는 건데 최재천 교수가 단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 되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화라는 거야말로 엄청난 비효율적 투자가 들어가서 정말 다 죽고 극소수만 살아남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 진화하다 원래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이 감염병 앞에서 그걸 택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오히려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사피엔스에서는 그 최재천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의 세계에서는 그 반다나 시바가 이제 사실 생태학적 그렇죠.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두 분의 얘기가 되게 묵직한 울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일단 승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단언컨대 인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성공할 리가 없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는 백신만 나오면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거야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화학 백신은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뭐냐면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으로 가야 돼. 이 부분이 맞아요, 저는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 깔끔하면서도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딱 때리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딱 들은 순간 알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반다나 시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이 원인을 분석할 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위기의 원인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로 가는 이 효율성의 추구가 이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경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분석하냐면 자연을 죽이고 사람의 삶터를 빼앗는 경제는 경제가 아니라 범죄 경제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결코 이길 수 없고 자연과 우리가 상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연한테 너무 가면 자연이 우리를 확 겁을 주고 이렇게 뭔가 파고가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러나면 자연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했던 속도보다 빨리 회복한다. 저는 그걸 4대강에서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4대강이 저렇게 파놓으면 뭐 전국토가 어떻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다. 완전 반대했는데 보 몇 개만 열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을 너무 심각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우치게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생태라는 부분이 좀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선이 만들어질 줄은 어허. 예상은 못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을 응.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 이 코로나가 19가 저희 우한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네네. 우한에서 뭐 이제 그 야생 박쥐. 를 도축하는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다고 이 코로나 자체는 야생 박쥐에서 온 걸로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 야생 박쥐를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야생 박쥐를 사람이 그렇게 안 해왔을까요? 저는 똑같이 해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먹던 사람이 지금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된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세계화 네. 도시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러스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쟁이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연을 그냥 내비두자는 거죠. 들어가지 말고. 인류가 탄생한 이래 자연을 그렇게 둔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박쥐 가져다가 도축해서 먹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그러면 우한에 박쥐를 도축 안 하는 거는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저는 거기서 코로나 요 사태 하나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기존에 지금 뭐냐면 한 20년 전부터 사실 뭐 에볼라 이런 지카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게 이제 야생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저도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인류가 지구 면적에서 차지하던 게 뭐 10%, 15% 막 개간을 해서 인류가 총 번성을 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70%가 넘게 인류가 이제 이걸 잠식하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거기에 옛날에 막 파묻혀 있던 막 온갖 바이러스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막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자연을 침해했지만 일정한 완충지대와 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화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풍토병으로 돌다 끝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의 세상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다른 거죠. 인프라가 다른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매년 매 순간 이게 너무나 속도가 빨리 와서 우리가 이걸 대비할 수 있거나 완충지대를 가질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현대 위기가. 이거는 왜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발생 안 하냐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미 다 선진국은 해먹었기 때문에. 야생이라는 게 없어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후진국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생태학자들이 이거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후진국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야생 니네가 원하는 대로 생태를 보존하겠다. 아마존 막 나무 벌채 안 하고 불 안 지르고 하겠다. 대신에 우리한테 그걸 상응하는 그렇죠. 대가를 내놔라 그렇죠. 라고 해야지 얘기가 맞는 건데 네.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생태학자 중에. 여기에 생태학자 중에는 없고 여기서는 그 닉 보스트롬이 바로 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닉 보스트롬이 그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뷰가 다르죠. 뷰가 다른데 이게 까딱 듣고 있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삐딱하게 보면 화다리 걷어차기 같은 무슨 느낌?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 책의 부제에 있는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문명의 대전환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전기를 삼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여기에 맞아요. 있다고 보는데 뭐 그냥 이 흐름 자체가 뭐 사실 우리 지금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1, 2년 내에 어느 정도 백신 나오고 안정화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잘 한번 뭐 견뎌냈으니 뭐 이대로 가던 길 가자. 뭐 이제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데는 네. 김니키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포함돼 맞-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총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겠지만 음. 그걸 전제하지 않은 이 얘기는 김니키님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죠. 예. 이미 다 이루고 가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 음. 있죠. 그런 일반의 폭력일 수 있는데 음흠. 이걸 이제 정말 대전환 우리가 지금 막 입으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당연히 얘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두 책의 기획 의도가 사실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기면 주식을 잘 사서 지금 내 앞에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의 서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미뤄왔던 과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에는 있지만 야, 이게 되겠어? 어떻게 너무 커서 그냥 너무 커서 그냥 비전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미뤄두고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현실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가 뭐 이익, 성장, 혁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이익이라는 게 너무 당연했던 세상에서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결돼 있어서 이제는 나와 이 모두가 예전엔 너무 구분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사우나를 못 가는 거예요. 난 너무 큰 저의 일상에 너무 소소한 행복인데 근데 왜 못 가냐면 사우나에 갔다 큰일이 날까 봐. 내가 남들한테 큰일을 치르든 남들이 나한테 큰일을 내든. 왜냐면 내가 사우나를 가는 나의 행복의 가장 소소한 부분도 이제는 뭐냐면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거야. 이런 연결을. 그리고 노동이나 일의 가치에 대해서 가사노동, 그다음에 선생님의 노동, 돌봄 노동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돈값을 쳐줄 거다라고 장하준 교수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야 투자 사업관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택배 아저씨가 없으니까 죽겠구나 막 이런 걸 진짜 저는 느낀다는 거죠. 그런 대목을 보면 어. 아, 이 아저씨가 정말 못 약자로 찾았구나? 살아온 적이 1분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 빡친다. 그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명확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이미 분절화됐다. 확실하게 계급화가 나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상징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룸사롱에 이제 룸살롱이라고 부르는 그 유흥 주점에 네. 이제 저걸 주기로 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걸 왜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인수 의원은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 룸사롱 이용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뭐 600만 명 정도 된대요. 누적으로. 이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거면 도대체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접대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하여튼 이건 아닌 것 같다. 지원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고 이거 나라에서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지원금 똑같은 기준으로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전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잣대 여성의 어떤 권리를 더욱 빠르게 신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룸사롱을 다 뭐 말려 죽인다 라고 하면 뭐 룸사롱이 말려 죽으면 거기에서 뭐 아까도 이 사람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수많은 여성들이 접대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장 생계를 뭘로 꾸려가나 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보자마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와 이 대단한 사람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못하고 처음에 저희 재난 그 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고 8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어요. 2.5가 뭐냐. 3단계를 할 거면 3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할 거면 2단계를 하지 2.5. 근데 2.5는 꼭 필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3단계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경제 그렇죠. 영역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변에 2에서 3으로 올렸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해요.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변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 마치 그 뭐죠? 아파트 구획 나누듯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 장하준 교수 그 얘기할 때 와 나는 이 사람이 알긴 뭘 알아. 지금 뭐 지금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되게 상징적인 일이 있었죠. 라이더들 하루 휴가 주는 거. 그거 가지고도 되게 아니 이거 휴가를 왜 주냐고 택배 못 시키는데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계급의 어떤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옛날 구시대스러운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간의 사정을 알고 저기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네. 되면 저는 정말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길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경로를 탐색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럴 리가 있겠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사실은 경험일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는 건 그거를 사실은 다른 베이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솔직히 저만 해도 저는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집에서 이제 해 먹는데 배달을 시킬 때 배달료가 3,000원이라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한테 배달이란 싼 음식을 시킬 때 공짜로 다 배달이 됐단 말이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배달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짜로 받아야 될 서비스인데 요즘 친구들이 너무 당연하게 배달료 3,000원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잖아요. 떡볶이 먹으면서 배달시키고 김밥 먹으면서 배달시키는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오는데 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동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은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모든 노동이 청소 노동 무슨 노동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노동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를 봤을 때 좀 전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관찰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정도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게 너무 부당한 거구나. 이 부당하다는 게 불쌍하지 않니 여기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수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필수 노동을 어떻게 보면 필수 노동이지만 가장 저임금 노동이잖아요. 필수 노동의 다른 이름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이란 말이죠.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의료 같은 것을 바라볼 때도 의료 그러면 사실은 상징이 의사였어요. 의료진 그러면 의사였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간호사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실제 의료 노동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케어와 진단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실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참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이 핵심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에서 이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은 결국 연결, 그 공동체 얘기거든요.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권의 책에서 그 부분을 뭐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이 감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라는 걸 실감했다고 얘기하는 한편 면대면으로 만나서 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경험이 이제 별로 없이 어떤 그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세대가 분명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대와는 달리 정말 뭐 한 10여 년 이상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세대가 소위 그 의무교육 기간을 마치는 기간 동안 유지된 이런 상태가 해결이 쉽게 안 된다면 그 세대는 뭐 단체로 모여서 한 입학식 학교에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뭐 친구들하고 뭐 했던 거 못하지. 이거 자체 경험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줄 거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감각하는 측면은 굉장히 많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해외여행 갔을 때 엄청 나라 사랑하게 된다고 하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것의 하나거든요. 나와 다른 문화권의 존재를 아는 동시에 내가 살아왔던 이제 공동체라는 걸 되게 실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험도 이제 극도로 낮아지면 뭐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저는 그 각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로 생각을 하면 뭐 정말 훨씬 큰 어떤 이게 감성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서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예측도 안 되고 저로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금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인류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쪽으로 답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다수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게 뭐 당연히 모두를 살리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김니김님의 그런 어떤 비관적 전망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서라는 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해왔던 이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을 가진 우리 세대는 아이 뭐 자택금 좋죠. 이렇게 괴롭히는 회의도 없고 답 없는 회의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단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됐을 때 이걸 우리 같은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한 세대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성인으로 들어왔을 때 뭐 지금도 우리가 무슨 뭐 꼰대니 뭐니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는 정말 짐작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당장 나타난 6개월 만에 나타난 변화가 기초학습력 저하, 기초학습력 저하, 문해력 저하. 이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막 전 국민의 70%가 난 천사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보면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저런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순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한국도 그런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암울하게만 보진 않는 게 저는 이제 아기 키우잖아요. 네네. 아기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요즘에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완벽히 채워질 수는 없겠으나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또 중거 집단 완전 끼리끼리 모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소셜 믹스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거고 어쨌든 코로나는 지구적인 어떤 재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도 터졌지만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란 게 그 출산율이 지금 절대적인 수치도 적은데 떨어지는 속도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2040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수준일 거다라고 한 걸 올해 초에 찍었어요. 아 진짜요? 네. 몰랐네. 그래서 사회가 말하자면 좀 과장하자면 굉장히 빠르게 소멸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 뉴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녹색 뉴딜 하면 뭐해? 약간 예. 녹색 뉴딜은 호랑이랑 고란이랑 그렇죠. 그 있겠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이제 뭐 저는 뭐 그때 되면 어차피 죽을 때 돼서 뭐 그냥 잘 살았다 이러고 말 텐데 이제 저 또 딸내미 있고 하니까 호랑이 고랑이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과 함께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동네 감기 한번 쫙 돌면은 병원에 다 가서 진료받다가 되게 숨겨져 있던 병 찾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절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분 얘기만 해도 두 분이 각자 쓰는 포털이 다르고 검색어 넣는 방식이 다르고 정렬 방식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오늘 우리가 답을 찾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나랑 정말 가깝고 밀접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이게 전 지구적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살펴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뭐 이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도 면역으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이후에도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 책사이다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